16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PT의 길이가 원의 접선이고 T가 접점이며 BPT의 가게 크기가 14도일 때 가객세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림이 좀 커야 되겠는데요? 너무 큰가요? 내가 보기가 불편하네. 자, 접점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선을 긋습니다. 사실 수선을 긋는다는 느낌보다는 접선과 반지름은 접점에서 90도로 만든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이 직각삼각형이 되죠. 그럼 저희가 14도니까 여기 있는 각은 알 필요 없네요. 우린 여기만 하면 되네. 어차피 지금 x를 구하는 문제라 호 TB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x이므로 호 TB를 바라보는 중심각을 찾아서 거기에 절반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각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 합과 같으니까 이 각이 104도가 되네요. 104의 절반값인 52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런 문제 AE랑 AE가 어디예요? AD인가요? AD랑 그 다음 BEC 여기 호의 길이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저 호의 길이 합을 구하려면 저 호의 길이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되겠네요. 근데 뭐 사실 이렇습니다. 중심각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각 찾으려면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각을 알아야 돼. 또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중심각을 찾아야 되고 이 각을 알아야 되고.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렸더니 이쪽 30도와는 좀 무관하죠, 사실. 뭔가 딱히 이렇게 연결 지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잠깐만요. 이쪽으로 그어봅시다. 이렇게 그어봅시다. 여기.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차피 이 각의 크기를 그냥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은 요 각의 크기를 요 각의 크기를 y라고 할게요. 알 수 있는 건 뭐였냐면 x하고 y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150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였거든요. 이 x라는 거는 호 BE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죠. 그렇죠? BE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x예요. 그럼 BEC를 바라보는 중심각을 찾으면 얘는 몇 x가 되죠? 2x가 되겠네요. 그리고 호 AD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y였죠. 그럼 호 AD를 바라보는 중심각은 2y가 됩니다. 이거.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호의 길이와 여기 있는 호의 길이를 가지고 만들어진 여기 있는 중심각 2x랑 여기 있는 중심각 2y를 가지고 만들어진 호의 길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두 개를 섞어도 되는데 만약 각각 구한다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각각 구한다면 여기는 원의 넓이 그렇죠? 원넓이 반지름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2x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r 제곱 뭔 소리야? 호의 길이잖아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y 여기는 2파이 r 전체 원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하면 각각의 호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들을 더했을 때 지금 문제에서 원했던 이쪽 위에 있는 호의 길이 아래쪽에 있는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둘을 더하다 보면 2파이r은 겹치고 공통인수 빼내듯이 그럼 얘는 360분의 2x 더하기 360분의 2y 뭐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호의 길이를 더한 값은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2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y가 150이니까 2x 플러스 y는 360분의 300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00 하나 지우고 약분하게 되면 2파이r 곱하기 이거 뭐로 약분되죠? 6으로? 6분의 5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호의 길이입니다. 근데 이거 반지름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네, 반지름 길이가 구랍니다. 그럼 2파이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5 3으로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는 네, 3이 남고 다시 약분하면 정답은 15파이 네,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중간에 살짝 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 호의 길이와 이쪽 길이의 호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필요해서 이렇게 이어서 만들어서 여기를 x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이쪽에 있는 원주각을 y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네, 150도 삼각형 총 내각이 3개이기 때문에 그 30 빼면 나머지 라는 뜻이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다음은 이런 선분은 이제 필요가 없었고 네, 실제로 이제 여기가 필요했던 거죠.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어서 근데 이쪽을 바라보는 원주각 호 BEC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x이므로 여기 있는 중심각은 2x 그 다음에 이쪽에 호 AD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2y이므로 호 AD를 바라보는 중심각은 2y가 되고 두 호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니까 두 개를 각각 섞어서 정리해보면 2파이r 곱하기 360분의 여기 있는 중심각과 여기 있는 중심각을 더하면 전체 호의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y 근데 x 플러스 y가 150이었기 때문에 이걸 곱하게 되면 300도가 되고 이걸 약분했더니 r자리 대신에 이제 9를 집어넣으면 18파이 곱하기 6분의 5 다시 약분하면 3이 남고 15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23번 이렇게 수선이 막 그어졌죠. 이랬을 때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닌 것 AFOE AFOE가 돼요. A, F, O, 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둘러싸는 원이 있냐 없냐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내점을 둘러싸는 원이 있습니까? 네, 있겠네요. 이유는 이 내점을 이으면 내접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그림을 대충 그리면 다 만들어지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 내접 사각형이 존재한다면 지금 여기가 지금 90도인 상태잖아요? 그럼 그 90도가 바라보는 대각의 외곽 크기도 지금 90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각 크기가 서로 90으로 같아진다는 뜻은 이건 네 점이 한 원 위에 있다고 성립하죠. 내접 사각형 성질에 따라. 1번은 맞는 답이고 2번 FBDE, FBDO 이렇게 4점. 그럼 이 4점을 둘러싸는 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그 4점을 둘러싸는 원이 존재하려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원이 존재합니까? 그러려면 이 4점이 내접사각형이 되어야 돼요. 내접사각형이 되려면 아까 본 것처럼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내각의 외곽이죠. 요 내각 크기가 외곽 크기가 90, 내 대각도 90. 그러면 결국 내는 내접사각형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이다. 그려진다는 거죠. 4점이 한 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3번 FBDE, FBDE 이렇게 4점을 둘러싸는 원이 존재합니까? 네. 이러면 그리기도 어렵죠. 네. 딱 봐도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4점을 둘러싸는 원이 그려진다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네. 아무리 잘 그려도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억측 아니야 이건 사실. 어쨌든
이게 된다면 이 네 점을 둘러싸는 뭐가 만들어져야 되면 내접사각형이 성립해야 돼요. 그럼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이든지 아니면 네 대각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이쪽 각의 크기랑 네 대각 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전혀 그림상 같지도 않겠거니와 논리적으로 그림은 아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같다는 걸 증명시켜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이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3번은 틀린 답인 것 같고 4번 FBCE 요 네 점을 둘러싸는 원이 존재합니까? 자, 이게 성립하려면 내부에 있는 이 네 점을 이어서 만든 사각형이 한 원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렇잖아요. 이유는 여기 BC를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있는 두 내각 크기가 서로 같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원주각의 개념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죠. 4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AFDC 이렇게 네 점을 잇는 뭐 이런 원이 존재하느냐? 이런 식으로 원이 존재하느냐? 역시나 얘도 존재하려면 이 네 점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선분 AC를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 있는 두 각 이렇게 이 선분을 바라보는 같은 쪽에 놓여 있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각각 90도로 같아졌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주각이 성립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5번도 정답. 결국 3번만 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른쪽 그림에서 PT는 원의 접선이고 T는 접점이며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그 각을 X라고 지금 표현한 것 같죠? 여기가 X입니다. 그럼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이 각도 일단 X가 되겠죠. 여기도 X. 자, 그리고는 탄젠트 X가 3분의 1이 왜 튀어나오냐면 탄젠트를 가지고 X를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걸 여기 있는 점 B의 꼭지점을 움직여서 원의 중심을 통과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가 B'이 됩니다. 위치가. 근데 여기가 X라면 이쪽도 당연히 X가 되겠죠. 같은 호를 바라보는 원주각이니까 위치가 바뀌었어도 똑같은 X라는 각을 가질 거예요. 그 얘가 원의 중심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수직이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탄젠트 값이 3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탄젠트 X는 선분 A, B' 분의 선분 AT인데 AT에게는 2라고 되어 있죠. 이게 3분의 1. 따라서 선분 A, B'의 길이는 6이 되겠네요. 이 길이가 6이란 뜻이에요. 그럼 P타워로 정리에 따라 이 변 길이 B'T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이게 이 원의 지름입니다. 그럼 루트 B변의 길이니까 이거 제곱 36 더하기 이거 제곱 4 루트 40 루트 40은 2루트 10 지름이 2루트 10이니까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10 정답은 10파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문제 그림 좀 복잡하게 이것도 그림이 커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다 돼 있어요? A, Q, B 네 설명 다 돼 있죠? 공통접선 그림을 좀 크게 봅시다. 저기는 선분 AB, 직선 AB가 두 원을 동시에 지나는 공통접선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현을 그었죠. 왼쪽 원의 현 AP, 오른쪽 원의 현 BP. 그 두 현이 이루는 각도는 X 40도 아니 40도. 지금은 구하라는 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거 요 각도가 얼마입니까? 를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한꺼번에 보면 어렵고요. 따로따로 봐볼게요. 접선과 왼쪽 원부터 봅시다. 접선과 이만큼의 현이 만나서 생긴 아니네요.
이걸 봐야 되겠네요. 이 접선과 점 A에서 여기 Q를 이은 거 있죠? 이 Q. 이게 현입니다. 왼쪽 원에 A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이어서 만든 현이에요. 접선과 현이 이루어서 만든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럼 그 현이 바라보는 원주각, 여기 있는 점이 점 P로 이어지고 있죠. P를 다시 강제로 Q 쪽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 각의 크기가 A면 당연히 이 각의 크기도 A일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에서 이것도 접선이죠. 접선과 Q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어서 현을 만들어요. 그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B라고 합시다. 이 각과 이 각은 뭐 관계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그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이 바라보는 오른쪽에 있는 원주각, 이 각도와 같아지죠. 여기가 B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알아낸 거는 A 플러스 B가 140인 걸 알아냈네요. 아니? 뭔 소리야. 네, 글씨 미안합니다. 글씨를 잘못 봤어요. A 플러스 B가 40인 걸 알아냈죠. 그러면 여기는 이 삼각형을 이제 보시면 마무리가 됐겠네요. 네, 지금 예제 능력이 있나 봐요.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그럼 X 플러스 A 플러스 B가 180이므로 따라서 X는 140. 네, 좀 전에 불렀던 140이 답이었던 거예요. 예지 능력이 있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신기 있나? 자, 통계 파트로 넘어갔죠. 자,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조금 전에 선생님처럼 미래를 예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인간이 미래를 예지할 수 있다, 미래를 만약에 알 수 있다면 통계학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마. 통계학은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토대로 다음에 사회현상, 문화현상, 정치현상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예상하는 거거든. 예상학문이에요. 근데 미래를 아는데 뭐 하려 예상을 해요? 기다렸다 그 일이 벌어지는 건 그 일에 맞춰서 대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미래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다음에도 비슷한 현상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통계학이 그래서 지금 인류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계를 기반으로 사회나 경제나 정치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되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 여러분 때도 통계학은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예요.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하는 값, 걔를 대표값이라고 부르며 대표값의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중고등학교 때는 딱 3개를 배웁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고등학교 가면 하나만 주구장창합니다. 평균만 합니다. 중앙값, 최빈값은 안 해요. 근데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이번에 우리 반 학생 30명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들어오신 거야. 얘들아, 너희들 이번에 수학 점수 몇 점이었니? 그랬더니 30명이 출석번호 1번부터 30번까지 다 제각각 자기 점수를 말하겠지. 그럼 각자는 하나의 답을 말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30개의 자료를 듣고 이거 순간 정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알겠어. 근데 그럼 너희들 지금 3학년 1반을 대표하는 대표값이 뭘까? 너희들 수학 점수를 대표하는 점수가 뭘까 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너희들 점수를 싹 다 더하자. 그런 다음에 너희들 인원수로 나눠보자. 그러면 개인당 몇 점 받았다는 대표값을 잡자는 겁니다. 중앙값은 크기 작은 순부터 크기 큰 순으로 쭉 배열한 다음에 말 그대로 정중앙에 있는 값을 찾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이 정중앙에 있는 값. 최빈값은 점수를 쭉 불렀는데 제일 많은 점수를 그 자료의 대표값으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당연히 평균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평균과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중앙값을 계산할 때는 이게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가 중요해요. 여기만 학생이 얘기만 3명이 있었어. 3명의 수학 점수를 물어봤어. 그랬더니 한 명은 뭐 85점, 나머지 한 명은 90점, 나머지 한 명은 뭐 40점 이랬다고 칩시다. 그럼 평균 구하려면 이걸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는데 중앙값을 구하려면 크기 작은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정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으로 잡겠다는 얘기죠. 근데 자료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중앙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어렵질 않아요. 근데 자료의 개수가 만약에 지금처럼 4개라면 작은 순으로 배열하다 보면 정중앙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여기가 중앙이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중앙을 기준으로 양쪽 끝에 있는 2개 숫자를 더한 다음에 평균 구하듯이 2로 나눕니다. 그럼 이게 중앙값이 됩니다. 그래서 홀수계일 때는 정중앙에 있는 숫자, 짝수계일 때는 정중앙에 있는 숫자 2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것을 중앙값으로 잡는다 라는 거고, 최빈값은 말 그대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타난 값이 최빈값인데, 이건 최빈값은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내용은 쉬운데 최빈값은 자료에 따라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지? 자료를 조사했더니 2, 2, 2, 2, 2, 2, 3, 3, 3, 1 이렇게 나와요. 총 자료가 7개인데 이 7개 중에 최빈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2도 3번, 3도 3번 그러면 가장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최빈값은 2, 3이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횟수가 동일한데 제일 많으니까. 다만 2, 3, 4, 5, 6 최빈값 찾으시오 그러면 없어요. 이건 최빈값이 없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횟수를 묻는데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으면 최빈값은 없다고 보통 말합니다. 아시겠죠? 위에 나온 것처럼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최빈값은 수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금 본 것처럼 딱히 뭐 최빈값이 없는 케이스도 있다. 그런 표현이라 여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오늘 수업 오늘에 끝날 수도 있어요. 2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 장난이죠? 평균 구하는 혹시 못 하시지는 않죠. 네, 평균은 네가 하시고, 네, 평균 네가 하시고. 중앙값. 글쎄요. 꼭 해줘야 되나 싶은 마음도 드는데, 너무 안 해주면 또 수업 날로 먹는다고 또 욕할 것 같아서.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 8개의 중앙값이 223일 때 x값을 구하랍니다. 자료가 짝수계잖아요. 그럼 정중앙에 있는 2개 값을 통해서 중앙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가장 작은 값이 누굴까요? 일단 x를 제외하고 가장 작은 값이 누구예요? 불러주세요. 내 숫자 너무 커서 잘 안 보여. 누가 제일 작아? 214. 그 다음 누구예요? 218. 그 다음? 네? 뭐라고요? 이 말 안 읽었네요. 네. 크기수를 배열했답니다. 배열했답니다. 그러면 중앙값은 정중앙에 있는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중앙값이죠. 그래서 2분의 221 더하기 x 이게 223 양변에 1을 곱하게 되면 446 넘기게 되면 221 빼죠? 225 이런 거 하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진행할게요 라고 했던 대표값에 관련된 평균,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도 난이도를 높여서 내면 뭐랄까요?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서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아까는 누가 봐도 딱 기준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숫자가 모르는 값이 많다거나 기준이 애매모호할 때는 분류해야 됩니다. 이 x가 뭐보다 클 때, 뭐가 작을 때 이렇게 분류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되면 좀 문제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대표값들이 그렇게 막 문제를 복잡하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중3 때 배우는 통계는, 근데 중3뿐 아니라 고등교과까지 포함해서도 통계는 딱 2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대표값, 하나는 삼포도. 대표값은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고, 삼포도는 삼포도예요. 삼포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흩어진 정도를 묻는 게 삼포도입니다. 그럼 얘는 뭐를 기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뭐를 기준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대표값, 여기서는 평균이겠죠.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찾겠다는 게 삼포도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거는 뒤에 있는 거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반에 30명 있다고 했죠. 그 30명한테 수학 점수를 물어봤어. 제각각 30개의 수학 점수를 말할 거야. 그럼 자료 30개를 대표하는 값이 필요하죠. 왜냐면 통계 자료를 써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제각각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계적 자료를 쓰려면 뭔가 통일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 너희들 30명을 대표하는 점수를 찾자.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대표값을 잡았어요. 그래서 3학년 일반 학생의 평균은 70점이라고 나왔다는 거죠. 다 더해가면 30명 나눴더니 70점이 나왔다 칩시다. 그게 대표값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 그 다음날 들어오시더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야 임마 우리 반이 수학 꼴찌야. 이 새끼들 진짜 공부 진짜 안 하고 니네 가지고 혼날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각자 개인적으로 몇 점인 거 다시 물어봐요. 뭐를 기준으로 물어보냐면 우리 반 평균 70을 기준으로 물어봅니다. 야 김선호 너 몇 점이야? 그랬더니 저 90점인데요? 잘했구나. 아 우리 선호 역시 우리 선호는 평균보다 20점을 올렸잖아요. 그래 선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호준이 너 요즘 몇 점이야? 그랬더니 전 90점인데요? 너도 잘했구나. 예를 든 거예요. 네? 40 나오는 거 아니에요? 40? 내가 못 들었어요. 사슴? 사슴이 뭐야? 갑자기 사슴 얘기 왜? 40. 어? 네 목소리 잘 안 들려. 나 요즘 귀가 잘 안 들려. 더 크게. 내 귀가 잘 안, 미안하다. 나이나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요즘 선생님이 나이를 천천히 먹어서 내일 모레 70대다 보니까 단어가 잘 안 들려. 가끔. 너희들이 그 요새 얘기하는 게 약간 이건 나이가 먹어서 귀가 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물어봤는데 김나인 넌 몇 점이야? 넌 잘했겠지? 그랬더니 저 평균 60인데 그랬더니 너 60개 네가 우리 반 평균을 깎아먹었구나. 10점을 깎아먹은 거죠. 그런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선생님 왜 나한테만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든 거니까. 박예진 너 몇 점이야? 그랬더니 저 이번에 밀려 쓰는 반에 빵점 나왔습니다. 우리 반 평균 70인데 제 빵점이야. 제가 다 깎아먹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반 평균과 각 학생들이 떨어져 있는 점수를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편차라 불러요.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에요. 별량이 뭐죠? 이건 너 중1 때 배운 단어입니다. 별량, 내가 수집한 자료를 숫자로 표현한 모든 값들을 다 별량이라 불러요. 그럼 사람의 키, 점수, 몸무게, 뭐 사회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이게 다 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별량이라는 뜻은 지금 상황에서는 내 점수가 되겠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면 별량이 돼요. 그러면 두 사람은 90 빼기 70이니까 플러스 20의 편차를 갖고 있는 거고, 나인이는 60 빼기 70이니까 마이너스 10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 거고, 쟤는 0 빼기 70이니까 마이너스 70의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각각의 편차를 얘기해봐. 니네 오늘 평균에서 떨어진 놈들은 다 혼낼 거야. 그래서 막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점수가, 자료의 별량이 30개면 편차도 30개가 되는 거예요. 제각각의 편차는 3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편차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걸 통계 자료로 쓰고 싶은데 이 편차가 30개가 되니까 역시나 좀 보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자료의 대표값을 평균을 잡듯이 이 편차도 너희들의 편차를, 너희들이 평균과 몇 점 떨어져 있는지 그 편차의 대표값을 잡고 싶은 거예요. 편차의 대표값. 근데 대표값의 가장 일반적인 게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해.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하죠? 그럼 편차의 총합을 뭘로 나눠야 돼요? 자료의 개수, 별량 개수로 나눠야 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네? 이 답이 항상 0이거든? 왜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에요. 우리 반 평균이 70이야. 근데 한 명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80점이에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얘는 90점이야.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뭐 40점이야. 그럼 80, 90, 40 더해봐. 140 나오죠?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80, 90, 40 더하면 얼마 나와요? 네, 210 나오나요? 210? 210을 3으로 나누면 정확히 7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너는 편차가 얼마야? 그랬더니 얘는 플러스 10이에요. 너는 편차가 얼마야? 그랬더니 플러스 20이요.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럼 이 편차들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됩니다. 결론은 편차의 대표값을 잡고 싶은데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다 보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 편차의 대표값을 잡는다 하더라도 늘 답이 0인데 늘 0인 게 통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야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왜 0 나온지를 이게 문제는 왜 편차의 총합이 0인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딘가에 올라간 만큼 어딘가에 내려간 점수가 있는 거고 또 어디가 올라간 크기만큼 또 내려간 점수가 있다 보니까 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다시 0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면 0 안 만들게 하려면 저긴 음을 양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음을 양으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편차를 다 더하는 게 아니고 편차의 제곱을 더합니다. 편차의 제곱. 그러면 이제 음이 양이 될 테니까. 그럼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 흩어진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진 자료의 편차의 대표값을 찾고 싶었으나 구조상 그럴 수 없다 보니까 편차의 총합이 0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편차를 제곱시켜서 그 음을 양으로 처리하게 되면 다 0 이상의 자료만 덧셈이 될 테니까 이 값이 0이 될 리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의 평균값을 구한 걸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에서, 중고등학교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평균과 분산입니다. 이 두 개가 제일 핵심이에요. 다시 분산. 분산이 뭐라고 했냐면 얘는 자료가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수치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의미 없어요. 근데 이 수치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 내용을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불러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아셨죠? 그럼 산포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얘도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두 가지만 배웁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근데 표준 편차는 그렇게 분산보다 중요하다고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 편차라는 게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럼 분산만 알면 표준 편차는 저절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근데 루트를 씌우는 겁니까? 그러면 좀 전에 약간 느낌 있잖아요. 이건 정확한 풀이는 아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대학교 가시면 다르게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야기 좀 편하게 설명드리면 분산이라는 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편차값을 제곱시켜놨기 때문에 산포도가 좀 많이 원래 내가 구해야 될 값보다 상대적으로 좀 커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원값에 많이 가깝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곱을 원값에 가깝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루트를 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근데 이건 제대로 된 설명은 아니고 왜 제대로 된 설명 안 하냐면 이건 대학교 교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일단 알아둬라.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하는 이유는 분산의 수치가 너무 상대적으로 커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래 값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분산을 구한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별량의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으면 별량의 대표값이 흔히 말하는 평균을 말한다고 그랬죠.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 있으면 산포가 크다. 흩어진 정도가 크다. 많이 흩어져 있다. 별량 주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산포가 작다.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는 두 개 반이 있어요. 둘 다 평균은 70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A반, 얘는 B반인데 A반을 평균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서 그들 점수를 조사해 보니까 A반은 이런 식으로 평균은 70인데 애들 분포 상태가 이렇더라는 얘기죠. 뭐 이런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B반 갔더니 B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이. 똑같은 평균 70인데 어느 반이 수업하기 편할까요? B반이 편하겠죠. 수준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정도 수준에 맞춰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애들이 나름의 수업 만족도가 좋은 거야. 근데 A반 가서 설명하다 보면 평균이 70이니까 여기 수준에 맞고 수업을 했는데 요 밑에는 애들이 꽤 많더라는 얘기죠. 얘는 수업 끝나다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너무 쉬운 거야. 자기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자꾸 수업 시간에 딴 거 하고 있는 거죠. 수업의 만족도가 높지를 않은 겁니다. B반은 상대적으로 수업 만족도도 높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얘는 산포가 적다 혹은 작다, 얘는 산포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차이로 산포의 정도를 따진다.
말씀드렸던 편차죠.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말한다. 그리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평균보다 내 별량이 크면 그 편차값은 양수가 되고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가 된다. 빼기 순서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편차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별량은 평균에서 많이 멀어져 있고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냥 양의 값으로 편차가 크면 위로 많이 흩어져 있는 거고 음의 값으로 편차가 크면 아래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평균을 구해야 된다. 당연하지? 편차를 구하려면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별량은 수치에 나와 있을 거라고. 너 몇 점이야? 나와 있을 거란 얘기야. 평균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구한다. 별량이 평균과 같으면 편차는 당연히 0이다. 빼서 0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쪽이 중요하다고 했죠? 분산. 분산은 여기 단어의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걸 두 글자로 분산이라 말한다. 근데 평균은 어쨌든 총합을 나누는 거니까 그럼 뭐의 총합을 구하는 겁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계수로 나누게 되면 이걸 두 글자로 분산이라고 부르며 그 분산의 루트를 지은 거를 표준 편차라 부른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므로 편차의 평균도 0이 돼. 의미가 없다는 거지. 자료의 대표값을 잡기는 좀 어려워서 이걸 0을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음을 제곱시키더라. 그러니까 걔만 제곱시킬 수는 없으니 편차들을 모두 다 제곱한다. 그런 다음에 별량계수로 나누어서 그 루트를 쓰게 되면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니네 아마 TV 같은 거 이거 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선거철 같은 데 보면 뭐 누구 후보를 가지고 뭐 사전 조사를 했더니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으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쫙 통계적인 자료, 뭐 리서치나 앙케이트 조사를 쭉 한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뉴스의 맨 마지막에 꼭 그런 말 해요. 다음 자료는 어떤 단체에서 시행했으며 그 자료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점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조사하고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신뢰도라는 것도 배웁니다. 신뢰도.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균값이 대략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그런 게 뉴스에 보면 끄트머리에 나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평소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의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당연히 산포가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통 분포 상태가 고르다. 평균에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아셔야 될 거예요. 분산을 구하시오. 분산 구하시오면 1단계가 뭐죠? 평균부터 구해야 됩니다. 평균부터 구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편차를 구합니다.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 세 번째, 그 편차들을 다 제곱시킵니다. 그 편차의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눠요. 얘를 두 글자로 분산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산은 구하는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평균부터 구하고 편차 계산하고 편차 제곱의 총합을 별량계수로 나눈다. 그러면 분산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시오. 1단계 평균부터 구해라. 평균 얼마인가요? 네? 11이요? 네, 11이겠네요. 봐봐. 11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플러스 1. 왼쪽은 마이너스 3, 오른쪽은 플러스 3. 네, 딱 평균이 11인 겁니다. 그럼 평균은 구했어요. 평균 11. 두 번째, 각각의 편차를 조사한다. 편차를 조사한다. 이 값들의 편차를 조사해라. 편차 얼마? 평균이 11이었잖아요. 8만에 1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3. 편차를 조사했다. 세 번째, 저 편차를 다 제곱해라. 9, 1, 0, 1, 9. 걔를 5로 나눈다. 10, 20, 20을 5로 나누면 분산은 4가 된다. 따라 4번, 표준 편차는 분산값의 양의 제곱근 2가 표준 편차가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봅시다. 만약에 x1, x2, x3, xn 별량입니다. 총 n개의 별량이에요. 그 별량을 통해서 평균을 구했어.
그래서 평균이 M이야. 그래서 민의 줄임말입니다. 평균 보통 M으로 많이 씁니다. 분산을 구했어요. 분산을 뭐 S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럼 표준 편차는 저 S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S라고 합시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변량 값에 내가 어떤 이유로 곱하기 A배 플러스 B만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네 점수가 잘못된 거야. 야, 이번엔 니네 점수 좀 처리가 잘못돼서 각각 너희가 받은 점수에 2배 해야 된다. 그리고 각각 5점 더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B는 뭐 꼭 양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A도 꼭 양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양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각각 절에 이런 식으로 변량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AX2 플러스 P 쭉 해서 AXN 플러스 P. 자, 이랬을 때 새로운 변량이 출현하죠. 그럼 새로운 변량이 출현했을 때 이 새로운 변량에 대한 평균과 새로운 변량에 대한 분산과 새로운 변량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처음부터 다 새로 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러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지는 변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위에 미리 구해놨던 x1부터 xn까지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의 숫자를 가져요. 그 숫자가 뭐냐면 원래 평균 m이 있었잖아요. 원래 분산 s제곱 있었고 원래 표준 편차 s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a배, 그럼 얘도 a배가 돼요. 변량이 a배가 되면 평균도 a배가 됩니다. 그럼 분산은요? 분산은 제곱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제곱배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 루트 씌워야 되기 때문에 a가 근데 양이 아니고 음일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절대값을 표준 편차값에 원 표준 편차값에 곱하면 새로운 표준 편차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게 뒷부분이거든요. 플러스 b. 모든 변량이 b만큼 올라가게 돼. b만큼 만약에 올라갔다 칩시다. 올라갔다 치면 평균도 원래 있던 평균에 b만큼 올라갑니다.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b값 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에요. 이 b를 뭐 더했냐, 변량을 더 더했냐, 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지. 자, 이게 왜 그런지 보세요. 이게 수업이 다 끝나가서 간단하게 그냥 선생님 약간 어설프지만 손으로 설명드릴게요. 위에는 이 자료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대표값이 아니고 산푸도라고 그렇죠.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예요. 그럼 가운데 손과 손이 이 손바닥에 맞붙어지는 이 부분을 평균이라고 치고 원래 위에 썼던 변량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조사했던 분산값을 조사했더니 분산이 일정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이만큼 흩어졌다고 칩시다. 자료들이 흩어진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여기 A배를 하게 되면 이 점수 각각 A배가 되면서 이 흩어진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배수 처리가 되면서 이 흩어진 정도가 몇 배로 더 이렇게 늘어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뒤에는 B는 왜 영향을 주지 않냐면 원 자료가 이만큼 흩어져 있었는데 점수가 만약에 평균이 분산이 원래 분산값이 여기 있었어요. 평균이 50이라 여기쯤에 흩어져 있는 정도가 조사됐던데 점수를 10점만큼 더 끌어올려. 그럼 모든 변량이 10점만큼 끌어올려진다는 뜻은 요 흩어져 있는 정도 요만큼의 평균을 기준으로 흩어져 있던 변량들이 그대로 위로 10점이 평행이동 되는 겁니다. 그럼 위로 10점 평행이동 해봐요? 밑에 있던 점수 분포가 위로 올라왔을 뿐이지 이 흩어진 정도가 바뀐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정도를 따지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뒤에 숫자 상수항이 더하고 빼진 형태는 영향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더 긴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좀 어설펐지만 손바닥에 있는 이 형태죠. 흩어진 정도 가지고 뒤에 B만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그 자료의 위치값이 바뀔 뿐이지 흩어진 정도는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상수항은 평균에만 영향을 주고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새로운 변량에 똑같이 적용해야 되지 새로 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아마 뒤에 좀 헷갈리는 문제들, 연습 문제들 보면 저런 것도 있을 테니까 한번 좀 조사를 해보시고 오늘은 이걸 다 풀어드리진 못했죠.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예제를 하나씩 풀어드리지 않았지만 뭐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어오세요, 그냥. 네, 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끝까지. 여기까지 다 풀어오시는 거 하고, 이제 3포도만 남기고, 네, 뒤에 이제 상관관계 있죠? 아니, 3포도가 아니고, 뒤에는 상관관계, 산점도만 남기고, 앞쪽에 있는 거는 여기까지 일단 다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